지난 8월 문을 연 한국교통대학교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가 공동 지정한 과학문화 활성화 사업 거점 운영기관이다. 충북 11개 시군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과학문화 자원을 활용, 충북만의 특화 산업을 활성화할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문화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충북도민의 과학문화 발전과 활성화, 그 출발점에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가 있다. 안녕하세요. 공감충전 과학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오명신입니다. 충북 과학문화거점센터 개소 기념으로 마련된 오늘 언택트 과학 강연회는 머리 아프고 딱딱한 과학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왜 과학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감충전 과학 콘서트는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줌을 통한 화상 강연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중, 곧 여기 이제 보일 텐데요. 온라인 청중은 선착순 접수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총 50분과 오늘 함께하려고 합니다. 요즘 장래희망이 뭐예요? 라고 묻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아이들이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어요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유쾌하게 풀어주시는 우리 이정보 관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학 속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오늘 공감충전 과학 콘서트 첫 번째 강연 주제는요. 왜 우리 동네에 과학관이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여러분, 과학 어렵죠? 과학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과학이 원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학만 원래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과학 선생님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역사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예술도 어렵고 심리학도 어렵죠. 그런데 유난히 과학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사, 철학, 경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자연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어쨌든 이해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해설 기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과학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자연어가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수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하잖아요. 과학자들은 이런 수식과 그래프를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자연어가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수학과 친한 사람이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난 수학과 친하지 않은데 억지로 과학을 해야겠어? 난 과학 말고 다른 걸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저 과학에 다 몰두하고 과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이 슬금슬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세상은 바뀌었다 그러고 왠지 과학과 친하지 않으면 난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 정말로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지식으로 쫓아갈 수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DNA가 어떻게 생겼니? 하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요.
초등학생들은 5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예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이중 나선 구조처럼 생겼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그걸 대학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요즘 고등학교 생물은요, DNA, RNA, 단백질, 효소, 복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런 거 합니다. 생물마저 쉬운 과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과목도 쉬운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막 바꿔 나갈 때 보면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한번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 천동설을 지동설로 넘어오게 될 때 가장 중요했던 분이 갈릴레오 선생님이잖아요. 갈릴레오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목성의 달을 4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천동설을 지동설로 넘겨오는 그냥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천문학자인 갈릴레오하고 저 생화학을 한 이정모하고 비교하면 누가 천문학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문학자 갈릴레오와 생화학자 이정모가 비교했을 때 누가 천문학을 많이 할까? 여러분은 아마 당연히 그건 아무래도 천문학자가 많이 할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갈릴레오 선생님은요, 이런 거 몰랐습니다. 갈릴레오 선생님은 우주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태양은 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 2억 2,500만 년마다 한 번씩 은하를 한 바퀴 돕니다. 지구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빨리 날아가는 태양을 쫓아가면 돌라니. 달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태양은 초속 271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몰랐던 거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는 찰스 다윈 선생님입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과 저를 비교했을 때 누가 진화 이론을 많이 할까요? 진화하면 찰스 다윈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160년 전에 활동했던 찰스 다윈 선생님이 진화 이론을 알아야 얼마나 아셨겠습니까? 찰스 다윈 선생님은요, 종의 유전 법칙도 멘델의 유법칙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과 이정모를 비교하고 갈릴레오와 이정모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훌륭한 과학자일까요? 여러분 중에 제가 앞에 서 있다고 혹시 이정모라고 생각해 주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럴 리는 없죠. 왜 그러냐면 지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단순히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거든요. 찰스 다윈과 갈릴레오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지식을 쌓아갈 뿐이죠. 과학이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학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맞아.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창의력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창의력이 하늘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난 그 창의력도 우리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지식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해서 새로운 각도로 보는 게 창의력이죠. 사람들은 과학은 이해하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암기는 하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또 생각해요. 그런데요, 암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2는 4, 2, 3은 6, 3, 4은 9 이런 거 있잖아. 7, 8, 56. 이 9, 9단 낼 때 우리가 이해했습니까? 그냥 암기한 거잖아요. 이런 걸 암기를 해놔야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함수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걸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암기는 중요한데 지금 쓸데없는 거 암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곤충 같으면 머리, 가슴, 배, 다리 6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지 진해나 거미가 곤충이 아니라는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생화학을 하려고 한다면 20가지 아미노산의 구조라든지 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될 때까지 과정인 해당 작용과 TCA 사이클을 완벽히 외우고 있어야 다른 반응들을 물질 대사 반응들을 우리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암기를 할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뭘 찾아야 할까 저렇게? 우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런 걸 위해서는 저 관심 있어 책을 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연히 책에서 만난다든지 인터넷에서 만나는 것들은 확률이 적잖아요. 혹시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을 다 모아둔 것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다가 내가 하나의 과학에 꽂혀서 거기가 실마리가 돼서 거기부터 내가 과학에 접근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과학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관이 대략 몇 개쯤 될까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요. 과학관 협회에 등록돼서 협회비를 내는 과학관이 127개입니다. 실제로는요, 한 140개 가까이 돼요. 꽤 많죠. 인구 40만 명당 하나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무려 8개의 과학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을 치면 2배나 많은 겁니다. 저 여기서 몇 군데 가봤거든요. 아주 저 감동받았습니다. 철박물관, 별새꽃돌 과학관, 그다음에 고구려 천문과학관요. 아주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과학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의외로 주변에 과학관이 많은데 잘 가보지 못했죠. 난 거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관들은 다 전문 과학관이기 때문이에요. 전문 과학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가게 되는 거잖아요. 철박물관, 철 문화에 관심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고구려 천문과학관,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야 별에 관심이 있어야 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우연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난 충청북도에 8개의 과학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과학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합과학관인 거죠. 모든 요소들의 과학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중에 어떤 게 내가 하나 관심이 있는 것들을 픽업할 수 있는, 골라낼 수 있는 과학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과학관을 짓겠다 그러면 어떤 과학관을 지어야 될까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과학자가 되려는 꿈을 키워주는 과학관을 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요, 아이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은요, 지가 알아서 잘 클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가서 볼 과학관들, 노인들이 볼 과학관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2013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는요, 이런 표지를 썼어요. 조동사 위를 써가지고 이 아기는 120살까지 살 거야라고 단언합니다. 불과 2년 후인 2015년에는 타임지가 이번에 쿠드라는 조동사를 써서 이 아이는 142살까지 살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하게 수명만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인구 분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7년 말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14세 이하의 어린이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를 한 거죠. 2030년이 되면요. 노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14세 이하의 어린이보다 3배나 많아지는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이제 65세를 보고서 노인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2015년에 이미 유엔에서는 새로운 노인 청년 규정을 바꿨거든요.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입니다. 노인연이 되려면 80살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사에서는 벌써 60살 정도 되면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100살까지 살게 된다면 그 긴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겠죠. 그 중에 하나가 과학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과학관은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과학관법에 정해져 있어요. 전시교육 연구라고. 그 연구라는 부분들에서 대부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과학관도 사실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선진국의 몇 개의 과학관은 연구를 할 뿐더러 심지어 과학관에서 박사학위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과학관에서 일할 과학자가 없으니까요. 근데요, 우리나라 과학자 많아요.
모든 분야에 전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박사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없었냐면 그 어떤 시민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역의 교사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DNA, PCR 많이 아시잖아요,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뭐냐면 그 박테리아 같은 데서 박테리아나 포유류의 세포에서 DNA를 뽑아내서 뭐 정제를 하고 복제해서 증폭하고 시퀀싱까지 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생화학과를 나왔는데 못 해봤어요. 옛날에 너무 비쌌거든요. 이제는 사실 그닥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은 과학관에서 실험실과 장비를 갖춰놓고 각 지역의 그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그걸 직접 해보면 되는 거죠. 또 누가 아니면 풍동 실험을 하재요. 풍동이 뭐냐면 바람이 부는 동굴입니다. 근데 이게 장비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바람은 불 수 있지만 분 바람은 어딘가 빼내야 되잖아요. 장치가 커다랗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풍동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역학 실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실제로 원하면 해냅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실험 테크닉을 배웠던 분들이 또 다른 요구를 하더라고요. 나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립과학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립과학관 선충 연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그래가지고 뒷산에 가서 선충을 채집해서 선충의 그 염색체를 분석하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관은 그 지역의 교사, 시민들이 그 과학관의 과학자들, 큐레이터들과 함께 전시를 만들어내고 교육 프로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연구를 하는 곳이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할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면 좀 더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자신의 돈과 세금을 절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청주에 충청북도에 좋은 기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과학을 일상적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요소를 찾아내시길 바라요. 과학관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유권자고 납세자잖아요. 우리가 원하면 만들어질 겁니다. 예, 여러분의 권투를 빕니다. 네, 우리 이정무 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전 약간 충격적이면서도 반가웠던 게 우리 지역에만 8개의 과학관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140개의 과학관이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우리 온라인 청중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들어주시면 한 분씩 선택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오른쪽 끝에 우리 이상희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상희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요즘 관장님께서 라디오나 TV에서 이제 과학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아주 잘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과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고 관심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과학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나 영상물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책이나 영화 이런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은 뭐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아서 이제 또 특별하게 뭘 추천할 수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주로 이걸 추천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거 못하게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주로 뭐냐면 어머니들이 이제 과학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면서 과거에 진지하게 접근하길 바래요. 그래서 과학을 처음부터 무슨 글로 잘 쓰여 있는 책을 꼭 봐라. 만화책 보면 그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은 보지 그건 마라. 만화냐 보지 마라 그러시는데요.
이게 과학이 사실은 어려워요. 과학이 어렵기 때문에 과학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또 애들 책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책을 통하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일단 처음에는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화로 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그 만화 과학책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걸 원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요즘은 그 흔히 말하는 그 동영상 서비스가 엄청나게 잘 돼 그럼요. 있잖아요. 특히 뭐 과천과학관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과학관의 그 채널들을 보면요. 정말로 좋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짧고 좋은 영상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구독해 가면서 보시면 구독하면 뜨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조금씩 너무 많이 하고 쫓아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좋은 거는 과학관에 오셔서 과학자를 만나는 거예요. 직접 사람들 만나서 악수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친구가 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과학을 멀리한다 해서 특별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뭔가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만화책도 나쁘지 않고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도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역시 과학관에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연자였던 우리 이정목 원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통대학교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개소 기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공감충전 과학 콘서트. 오늘 이렇게 온라인 청중 여러분들과 그리고 TV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상상력과 호기심에 날개를 달아드릴 오늘의 두 번째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인문학에 울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와주실 두 번째 강연자분께서는 물리학에는 떨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 내용입니다. 왜 과학을 해야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왜 과학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 이 시대에 과학은 정말 중요한 거야. 꼭 과학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왜 과학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답을 하시기는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주 짧지만 아주 핵심만 추려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답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븐 알하이삼이란 과학자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분은 광학의 서라는 책을 쓴 걸로 유명합니다. 광학의 서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00년 전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학이라 그러면 서양의 과학을 아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책은 대단히 유명하고 중요한 책이라서 2015년은 유네스코가 선정했던 세계 빛의 해였습니다. 왜 2015년이 빛의 해였냐면은 광학의 서라는 책이 출판된 지 1000년 된 것을 기념하는 거였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사람의 눈을 그린 겁니다. 사람의 눈과 눈에서 나온 시신경이 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이슬람 과학자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해부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책에서는 광학, 빛에 대해서 빛은 무엇인가 물론 그런 걸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빛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빛을 보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빛은 우리 눈으로 직진하여 들어와서 눈에 상이 맺히고 그것을 뇌에서 인식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보는가? 그러면 정말 다양한 답이 나와요.
물체 스스로 빛을 낸다는 학생도 있었고, 사람 눈에서 빛이 나와서 물체에 맞고 튕겨 나온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즉 물체를 본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우리가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관측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죠. 최소한 사람의 이 머리를 잘라서 직접 눈을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는지 해부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물체들까지 나로부터 또는 나에게 어떻게 빛이 오는지를 수많은 시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과학이라고 할 때 과학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관찰을 먼저 하는 것이죠. 벌써 이 책이 쓰여진 이 책은 그 알베르티라는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이탈리아의 어떤 위대한 화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쓴 회화론에 보면은 이 책은 사실 지금 우리가 원근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림으로 3차원을 구현하는 방법을 최초로 제대로 책으로 썼던 그런 의미를 갖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이 사물로부터 내 눈으로 오는 직선들이라면 이 직선이 어떤 형태일 때 우리가 원근감, 거리감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여, 즉 우리를 속여서 2차원에 그려졌지만 3차원처럼 보이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에 나오는 도형들을 그렸을 때 A는 가까이 보이고 B는 멀어져 보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간단한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광학에 대한 이론은 금방 서양의 미술계에 엄청난 그런 변혁을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가 아련한 이 시대에 원근법을 발견하여 그림에 사용한 문명은 우리 인류 문명 가운데 서양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마사초, 최초로 원근법을 적용하여 그림을 그린 사람 중에 하나로 알려진 마사초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원근법의 전형적인 형태가 보이죠. 이 건물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 모습이 잘 보이고요. 이와 같이 빛이 직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또다시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즉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 그림자가 왜 생기는지를 알게 되죠. 빛이 제 뒤에서부터 제 몸을 지나서 직진하기 때문에 빛이 제 몸에 닿은 부분만 빛이 밑에 생기지 못하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교할 때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누구도 빛을 그리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서양에서는 이 원근법 이래에 그려진 모든 그림들은 여러분이 그림을 보는 순간 광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누가 빛을 맞는지, 어디에 그림자가 생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연에 대한 관찰로부터 얻어진 광학이라는 그런 학문은, 즉 과학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 뒤러라는 사람이 실제 저 빛을 이용하여 대상을 그리는 어떤 정교한 장치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거죠. 옵스큐라. 여기 보시면 실을 이렇게 사물에 연결하고 저쪽 뒷면에 있는 네모난 나무에까지 실들을 이렇게 연결한 게 보이시죠? 저 실이 사실은 빛이 내 눈까지 오는 길을 그린 겁니다. 저 실들을 무한히 만든 다음에 그 실로 하여금 중앙에 하나의 종이를 놓고 구멍을 뚫게 한다면 사실 저 구멍들을 잘 모았을 때 우리가 대상을 그대로 2차원에 구현할 수가 있는, 오늘날 우리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카메라 화면에 찍힌 대상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근법이 나온 지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1502년에 그려진 그림이죠. 뒤로는 이렇게 정밀한 그림을, 사실상 사진이나 다름없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실이 하던 역할을 그냥 그 필름으로 대치시키고 렌즈를 끼우면 사진기가 되는 거죠. 이미 사진기가 나올 수 있는 기초 기술은 1500년대 초에 서양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연산군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응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빛은 직진을 하지만 아까 같이 빛이 어떤 각도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원근법, 우리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이제는 빛을 꺾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 그림은 거의 최초의 과학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로저 베이컨이 썼던 책 실험과 과학의 본질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둥그런 것이 바로 렌즈입니다. 유리로 렌즈를 둥그렇게 만들면 거기에 부딪힌 빛은 광학의 서에 나온 내용에 따라 꺾일 것이고 사람의 눈은 빛이 꺾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므로 빛이 꺾이지 않고 직진했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물을 큰 것으로 착각할 거라는 렌즈의 원리에 대한 그런 그림이죠. 자, 단순히 보는 것이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한 그 광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렌즈의 개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과학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관찰로 얻어진 지식을 우리가 직접 적용하는 실험이 됩니다. 자, 렌즈를 만들 수 있다면 바로 안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경은 단 하나의 렌즈로 만들어진 장치인데요. 이 렌즈를 두 개를 합쳐지면은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문서를 또는 내 눈앞에 있는 물건을 뚜렷이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바로 망원경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망원경은 기록에 따르면 1608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고요. 이제 망원경이 만들어지면 그 전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의 시야를 확정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게 되죠. 바로 이분, 갈릴레오죠. 바로 갈릴레오가 이 망원경을 직접 제작하여 하늘을 봤던 최초의 과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다는 뜻은 그 전까지 그 어떤 천문학자도 보지 못했던 것을 갈릴레오가 볼 확률이 크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나온다면 그건 대부분 노벨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관찰로서 시작되는데 관찰이란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더 많이 관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더 많이 알아낼 수 있을 거니까 언제나 새로운 보는 영역을 넓혀주는 장치들은 노벨상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본 하늘의 모습은 그 이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달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든가 또는 목성 주위에 동그라미가 있고 옆에 별 표시가 있잖아요. 저들은 지구 주위가 아니라 목성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세상 모든 것이 지구 주위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더 많이 보게 되면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갈릴레오에서 배워야 될 것은 갈릴레오가 살던 시대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늘의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갈릴레오는 오로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우리의 어떤 느낌, 설마 우리가 돌겠어? 이걸 다 버리고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여 얻어낸 물질적 증거에만 기반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요.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이 언제나 하는 이야기는 증거를 보여줘. 여러분이 증거를 찾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과학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이 자명한 사실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까지 믿지 않았는데요. 이 그림은 지도죠, 사실. 마테오 리치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네 귀퉁이에 보면 지구가 둥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걸 보고 당시 우리의 학자들은, 조선의 유학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은 평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중화 사상,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건데요. 중화 사상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지구라는 둥그런 구의 표면이라면 구의 표면에는 중심이 없죠. 이런 정치적 이유로 당시 조선 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올바른 관측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과학은 일반화된 좀 더 보편적인 어떤 법칙들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그 관측과 예측을 기반으로 오늘날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뉴턴은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수학적 언어로 집대성하게 되죠. 뉴턴의 법칙을 가지고 헨리라는 당대의 위대한 역시 과학자죠. 헨리는 이 그림에 있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1761년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금성의 일식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뉴턴 법칙이 맞다면 이걸 예측할 수 있어요.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순간 전 세계의 여러 장소에서 그것이 지나가는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읽을 수 있다면 태양 궤도상의 삼강 측량법을 잘 활용하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법칙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즉 검증할 수 있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거죠. 실제 놀랍게도 이 예측은 맞았고 이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전 세계 100여 군데로 출발한 프랑스, 영국 연합 과학자들은 실제 이 관측을 해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쿠크 선장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결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굉장한 정확도로 알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쓴 것이 이제 과학의 진정한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때는 수많은 관찰, 정확한 관찰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웁니다. 그 가설은 나중에 옳다면 법칙이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이때 수학이 쓰이죠. 연역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상을 해봅니다.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갈 날짜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실험으로 그걸 확인함으로써 가설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그 가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과학이 만들어낸 자연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인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 끝까지 볼 수 있죠. 이것은 지구로부터 134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34억 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그런 은하에 대한 사진입니다. 허블이 찍은 거죠. 이 은하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134억 년 전의 모습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건 AFM이라는 장치의 개념도인데요. 이걸 이용하여 이제 여러분은 원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원자를 볼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원자의 사진이 교과서에 실린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광학의 서에서부터 출발한 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여 답을 얻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왜 우리는 과학을 해야 할까요? 과학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더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지만 이 자연 속에는 여러분도 우리 인간과 여러분이 주위에 보는 이 모든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과학은 이 세상 전부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상욱 교수님의 왜 과학을 해야 하는가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온라인 청중분들의 질문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강연을 들으시다가 이건 좀 궁금한데 하셨던 분들 지금 바로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 중간쯤에 우리 안태현 군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학생 안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학은 연역적 사고 과정이며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연에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신이 세운 가설에 대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고 또 과학의 전제를 무시한 채 실험 결과를 조작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과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사실 뭐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황우석 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과학도 인간이 하는 것이다 보니 그렇죠. 당연히 그 잘못된 과학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하는 답 중에 그 이런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예술이 무엇일까요? 예술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제 곰브리치라는 분이 쓴 서양 미술사에 이런 답이 나오는데 네.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 하지만 예술가는 존재한다. 어, 결국 예술가가 하는 것이 예술이라 합니다. 좀 알듯말듯한 대답이잖아요. 그럼 과학자가 하는 게 과학이다 이건가요? 하지만 과학자가 하는 것이라고 해서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은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죠. 과학적 방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학자가 하는 것이 다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자라도 과학적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과학이 아닌 거죠. 즉 자신이 얻은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는 불확실성을 갖고 얻게 돼요. 네. 세상에 완벽한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얻은 데이터의 오차의 범위와 그 오차의 범위 내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과학이고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많은 데이터들을 얻었을 때 대부분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잘 모르면서 보내게 돼요. 365일 가운데 364일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가 이따금씩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황우석 같은 케이스는 데이터 자체를 조작했기 때문에 뭐 더할 얘기는 없는 건데요. 과학을 제대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정확한 한계를 알고 한계 내에서만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또 한 가지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학은 그 방법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하더라도 언제나 그 잘못을 찾아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즉 그 사람이 설사 몇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몇 년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언젠간 과학엔 답이 있어요. 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언제나 저희는 자정작용이 있다고 믿고요. 지금처럼 또 잦은 것 같기도 하지만 자꾸 이렇게 부정행위가 나온다는 것이 과학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저희는 그냥 묻고서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과학의 진정한 장점으로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도 만나볼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일단 저기 밑에 있는 우리 송혜수 양을 좀 만나볼까 합니다. 혜수 양 간단한 자기소개와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환대학교 재학 중인 송혜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과학이 자연을 이해하는 최선의 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에도 융합적인 사고방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단순 지식 암기 그런 수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연을 이해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혜수 씨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거친 분들이라면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외워야만 하나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생각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중고등학교 교육을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라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있는 네. 이 상황에서는 과학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외우고. 원래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사실 수학이 가장 극악하게 원래 모습이랑 달라요. 과학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게 수학이고 네. 뭐 다른 과목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과학을 제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과학은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방법이란 얘기를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과학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학이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과학이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본인이 연구를 참여해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런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쉽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방법은 방법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네. 즉 어떤 방법이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 요리의 방법이 있다고 한들 재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즉 과학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식은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이 조금 더 수학적인 내용을 많이 사용하는 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최소한의 과학을 하기 위한 지식은 필요하죠. 그래서 과학이 방법이라고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지식은 별게 아닌가? 그냥 외우지 말까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오류를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많은 창의력들조차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재조합하여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과학은 지식의 모임만은 아니야라고 해서 지식을 얻는데 등한시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도 충분한 지식을 얻으셔야 되고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오늘 제가 강조했던 과학이 방법이란 걸 느끼기 위한 실험이나 직접 본인이 아주 작은 거라도 질문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과학교육 안에 들어있어야 하지만 지금 문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시간 내에 가르치다 보니 현재 과학교육은 이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되게 치우쳐 있고요. 실제 교사들도 어떤 식으로 과학의 방법을 전달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접 할 수가 없다면 과학의 방법이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 과학에 대한 어떤 교양서적이나 그런 데 보면 오히려 지식보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런 과학사적인 내용들은 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과학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조금 더 아이들이 과학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과학관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실제 아까 이정모 관장님께서 과학관을 더 짓자고 하셨는데요. 제가 독일에 꽤 오래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모든 지역마다 과학관이 있고 학생들은 이제 수업할 때 과학관에 가서 수업을 하고요. 오전 시간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아예 잡혀 있죠, 시간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우리 동네 과학관은 아침 9시부터 뭐 12시까지는 학교가 돌아가면서 가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라는 것이 각 잡고 가운 입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과학의 본령이었다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면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할까? 바로 스마트폰을 망치로 부셔보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과학의 방법을 익힐 수가 있을 텐데 그 대규모 수업이 그 지식 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제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답을 드리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답을 같이 찾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강연이었던 왜 과학을 해야 하나 김성호 교수님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책과의 거리는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학에 대한 관심이 쭉 늘어나면서 자연 과학 책에 대한 판매량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과학을 주제로 상상력과 꿈을 펼칠 수 있었던 오늘 공감 충전 과학 콘서트. 저희는 내년에 또 도민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